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김태영 본부장님께서 의료기기 관점에서 바라본 융복합 의료제품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김태영 본부장님께서는 삼성메디슨 해외 법인장, 코리아 디지털 호스피털 엑스포트 에이전시 전무이사 등을 거쳐서 현재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범부처 의료기 사업단의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25분 맞춰야 돼가지고 앞에 시간도 있지만 저도 스탑워치를 좀 재면서 최대한 25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있는 범부처 의료기 사업단은 의료기 R&D를 지원해주고 있는 조직이 되겠는데요. 저희 하고 있는 R&D 내용 중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이슈가 좀 생기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김일수 센터장이 말씀 주신 사례들은 대부분 이라고 완료된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은 R&D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또 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 제주도에서는 인터비즈 행사도 했었고요. 최근에 또 관련된 연구회 행사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이제 의료기기 하시는 분들은 의약품 내용들을 잘 모르고 의약품 하시는 분들은 의료기를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양 분야에 다 전문가분들이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느껴가지고 간략하게 의료기기 산업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5조 정도 생산을 하고 12조 정도 규모라고 이제 발표가 식약처에서 됐고요. 80억 불 정도, 80억 불 조금 안 되는 이제 매출 수출을 하고 있고 30억 불 정도 무역 흑자를 이제 보이고 있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1년에 3,670개 정도가 새로운 품목으로 식약처 인허가를 이제 등급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총 4개 등급으로 의료기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체 등급을 합하면 1년에 한 3,670개 정도가 새로 나오고 있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의료기기 종류만 17,000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중에 일부가 융복합 제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도 4,176개나 되고요. 제가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 제조기업 몇 개인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4,176개 이 기업 수는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떤 형태든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말씀드린 융복합 의료 제품은 의료기기 분류가 이제 크게 4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기구기계가 있고 재료가 있고 치과 재료, 소프트웨어 이렇게 4개로 지금 의료기기 쪽에서는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 의료용품 쪽에 대부분 해당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제 치과 재료가 있고요. 저희 사업단이 발주하는 과제도 대부분 용품이나 치과 재료 쪽에 내용들이 있고 아직은 의료기기 관점에서 보면 생산이나 수출이 10%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아까 이제 임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비교한 이런 수치도 있었는데요. 의약품이 작년에 80억 불 정도 수출을 했고 의료기기도 코로나 특수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80억 불 정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도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의약품이 한 40억 불 정도 수출 발표가 됐고 의료기기는 숫자 좀 빠져가지고 한 30억 불 정도 발표가 돼서 어쨌든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동일한 축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목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장 규모는 시장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대략 한 보고서마다 다른데 한 4,500억 불에서 5,000억 불 정도로 전체 시장 규모를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가 그렇고 의약품이 1조 4천억 불에서 1조 5천억 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크다. 약품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기는 국내에서 식약처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제 관련된 제도들이 있고요. 이 법도 의료기기법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최저진단 의료기기법이 1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은 의료기기하고 최저진단 의료기기가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고요. 기본 소스 자체는 사실은 약사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사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용어라든지 절차들을 의료기기와 최저진단 의료기기들은 다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는 허가심사 규정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품목 등급이 소분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고 4등급이 위에 더 높은 품목들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마도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융복하루 제품에 해당되는 우리 용품과 치과재료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에 이 소분류가 지금 2,100개 정도가 의료계에 있는데 대부분 등급이 높습니다. 3등급 또는 4등급이고 그 얘기는 어떤 인체 삽입되거나 아니면 혈액이나 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등급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하는 기업들이 4,170개 의료기 회사들 중에서 융복하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실제 많지 않거든요. 등급이 높고 어려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 이제 등급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식약처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의료기기도 의약품은 동일하게 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조든 수입이든 업허가를 받고 그리고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품목 관리를 하게 되고요. GMP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다른 것처럼 GMP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1등급을 제외하고는 GMP가 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후 관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동일하게 세계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급 수는 다르지만 의약품은 예를 들면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바이오시밀 이렇게 나누듯이 의료기기는 등급에 따라서 나라마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C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MDR로 바뀌어 있지만 4개 등급으로 가지고 있고 가운데 등급을 2A, 2B로 하기 때문에 4개 등급이 있고요. 중국은 3개 등급, 일본은 4개 등급.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위해도에 따라서 이 등급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씀 나눈 부분이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몇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기 허가 심사 규정에 보면 이런 형태의 기술문서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용품 쪽이고 가장 융복하루 제품 해당 확률이 높은 이제 영역이 되겠는데요. 용품 글자 잘 보시지 모르겠지만 이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사용 목적이 다르고 작용 원리가 다르고 원재료가 다르면 반드시 이 안전성 확인을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과 원재료가 다르면 임상도 실제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규격도 의료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든 아니면 융복하루 제품이든 간에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임상시험들을 의료기기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통기준 규격에 따라서 표현저축 의료기기, 그다음에 체내외 연결 의료기기, 이식 의료기기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할 것인지도 이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정에 정해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의료기기가 실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든 융복하루 제품이든 간에 반드시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증빙도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의료기기든 의약품의 ICH, CTD처럼 IMDRF라는 국제규제조화위원회에서 스테드 문서라는 걸 이제 만들고 있고요. 저희 의료기기도 4등급은 반드시 스테드 문서를 하도록 좀 하고 있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비슷한 이런 코스를 밟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GMP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 관리도 의료기기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고 대부분 전기기계 쪽 이슈가 많기 때문에 전기기계에 대한 별도의 이런 표준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 의료기기는 이제 하드웨어가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IEC 6236-1에 따라서 사용 적합성이라는 것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사용 적합성 할 때는 형성 평가도 하고 마지막 단계 총괄 평가도 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는 단상이 맞습니다. 허가 임상 하나를 하는데 의약품은 좀 다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임상 내용들을 보면 이 확정 임상 하기 전 탐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 과제는 전체 과제 중에서 한 20% 정도가 임상 과제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탐색하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탐색하기 이전에 의약품 일상에 해당되는 연구자 임상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의약품의 트랙처럼 필수는 아니지만 연구자 임상을 하고 탐색해서 허가 임상 확정을 하고 이후에 시판 후 임상까지 가는 이 트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융복하루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정의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말씀이 이제 있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약처에서 이제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이런 민원인 안내서를 이제 발간을 해주셨고요. 22년도에 있던 민원인 안내서에 보면 실제로 융복하루 제품이 최종적으로 주작용 의료기기로 가는 경우가 65%,
그다음에 주정의 의약품을 하는 26%라고 이 민원 안내에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실 상당 부분은 결과적으로 의료기 트랙으로 간다. 주작용 의료기로 판정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A하고 유럽에서는 뭐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이제 규정 명시가 있는데 유럽은 이제 규정은 없다고 이제 밝히고 있지만 실제 프로세스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주정경이 뭔지에 따라서 의료기기로 갈지 의약으로 갈지를 판정하는 것처럼 FDA도 컨비네이션 프로덕트의 프라이머리 모드 오브 액션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유럽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자료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이런 논문도 있는데 저는 이 융복합 제품을 보면서 이 주작용이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주작용이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100과 0의 이런 조합보다는 51과 49의 조합이라고 본다면 이 주작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인 임상 현장에서 선택적으로 보조작용을 먼저 그러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서 이 논문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프라이머리 인텐드 유즈를 가지고 먼저 판단한 다음에 주작용을 판단하고 이후에 인텐드 유즈가 바뀔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희 사업단이 하고 있는 실제 R&D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인허가가 되지 않고 R&D 하고 있는 이제 과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R&D 과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한 내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아까도 이제 소개됐던 카테터의 과제가 되겠고요. 이제 풍선 카테터의 DS 형태로 진행이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품목은 저희 4등급으로 이제 품목을 받았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고분자 카테터에다가 시롤리무스하고 박시리타셀이라는 의약품이 복합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사업단이 하고 있는 융복합 제품 과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은 과제가 이런 약물 방출의 카테터 스텐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최근에 이제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좀 보완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임상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 과제를 하고 있는 팀들이 유사한 임상을 진행했던 실적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 사업단이 하고 있는 융복합 쪽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이제 사례는 필러가 되겠습니다. 필러는 이제 보톡스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로 이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제는 성형 재료, 성형 필러를 이제 만드는 과제가 되겠는데 고분자 하이루로산 고분자에다가 올리고펩타이드라는 의약품이 이제 섞여 있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쓰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과제가 되겠고요. 뭐 이 과제는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R&D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으로 내년도에 임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 수봉용 재료하고 그다음에 창상 피복제도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전형적인 이제 융복합 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과 쪽도 과제들이 좀 꽤 있고요. 치과 수봉용 시멘트하고 레진 만드는 과제도 있고요. 이제 2등급짜리 죄송합니다. 2등급짜리로 되어 있지만 역시 고분자 세라믹 합성 소재에다가 이 과제는 펩타이드 CPNE7이라는 약물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이 이 치아 상아질의 상아질 형성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고 있고 이 과제팀에서는 융복합 제품으로 좀 스스로 판단하고 관련된 R&D하고 시험검사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임상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에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과제는 아까 카테터 비슷한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말초 혈관에 들어가는 스텐트 과제가 되겠고요. 똑같이 시로니무스 등의 약품이 스텐트에 첨가가 돼서 진행하는 과제가 되겠고 말초 혈관 과제는 사실은 많이 없다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 사업단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과제가 되겠습니다. 융복합 제품 말고 다른 형태의 융복합도 저희 이제 사업단 과제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의료기기 내 재료끼리 합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분자 폴리머에다가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세라믹이 붙는 이런 과제가 되겠고, 요게 이제
정형외과하고 성형외과에서 이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고요. 실제 사업들에서 이런 과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 폴리머에다가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라는 세라믹이 붙는 이런 과제가 되겠고요. 밑에 것도 비슷합니다. 티타늄에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가 붙고 폴리머가 붙는 형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약품 성분이 없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가진 않고 의료기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과제도 저희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만약에 이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정의가 좀 확대가 되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도 뭔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사례로 소개를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두 개 이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 이슈 사례는 이제 R&D를 하면서 실제로 준비를 하고 식약처에 IND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이제 과제 이슈가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제는 뭐 글자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비만을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스텐트 개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스텐트를 만드는 전문 회사이고요. 뭐 병원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스텐트는 12지장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 스텐트 껍데기에 실리콘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실리콘 커버에 클로린 E6라는 물질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게 현재 이슈 사항이고, 클로린 E6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약품으로 뭐 대부분 현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 연구 계획서도 저희가 요거는 연구자분이 쓰신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발표 위해서 별도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클로린 E6의 효과는 이 실리콘 커버에 근적외선을 조사를 하면 활성산소를 방출해가지고 또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클로린 E6는 사실은 이제 의약품의 성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융복합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자분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연구자분은 클로린 E6가 의약품이 아니라 광유도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광유도제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클로린이 아니라 폴피린으로 대체해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연구자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논의들이 지난번에 이제 식약처의 이 과제팀에서 IND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융복합 제품으로 보여진다는 해석을 제가 받았고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좀 여러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촉진 지원센터에서도 자문을 뭐 해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금년 8월에 변경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이번에 한 변경 신청 문서를 저희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연구자분 입장에서는 첨가제 형태, 광유도제 형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더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제가 소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클로린 E6가 첨가제로 볼지 의약품으로 볼지는 사실은 식약처가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자의 뭐 개인적 의지도 있겠지만 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본인들이 좀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 클로린 E6를 쓴 건 이 연구팀에서는 처음 했던 일이긴 한데요. 이런 게 있었으면 초기부터 이런 관련된 의약품에 대한 생로전자 검사 등을 진행했을 수 있을 텐데 임상을 하는 시점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연구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슈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융복합 의료 제품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향들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광유도제는 광유도제 성분이 맞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면 뭐 첨가제로 저희가 판단하거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돼야 저희가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판단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 사례들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이라면 사실은 뭐 큰 고민이 없을 텐데. 의약품이 보조작용으로 들어가는 융복합 의료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례는 치과 재료 쪽 사례인데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펩타이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제는 이제 병원과 기업이 같이 전문 기업이 하고 있는 과제고 콜라겐의 이 지지체가 있고요. 콜라겐 젤을 이런 치주골에 이식을 주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합성 펩타이드가 이제 붙는데 이 문제는 이 합성 펩타이드가 약전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번에 연구자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4등급 원료의약품 GMP 시설에서 새로 만든 이런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나 공정서의 내용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들이 필요하게 됐고 이 연구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가지고 관련된 의료기기로서 10993에 따른 생물전도 검사를 진행했고요. 또 작년에 이 독일에 있는 GLP 기관에서 약품에 준하는 독성 시험하고 양리 시험, 유전 독성 시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를 받아가지고 금년 7월 말인가요? 8월 초에 식약처에 IND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이건 융복합 제품이라고 이제 이미 해석을 받은 품목이긴 한데요. 이 제품, 특히 이제 우리 약전에 없는 이런 새로운 합성 펩타이드에 따라라는 이유 때문에 생시독성 시험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요청을 이제 받은 거죠. 의료기기는 사실은 생시독성 시험이 이제 1093 생물학적 안전성 공통기준 교육에 명시돼 있지만 실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과제에 대해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는 생식 및 발생 독성 시험을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제는 저희 사업단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종료가 되는 과제거든요. 실제로 저희 사업단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제인데 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본인들이 만든 이 합성 펩타이드 치주염을 예방하는 합성 펩타이드가 6시간의 반감기 정도 되는 물질이라고 이제 해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반감기에 따라서 어떤 이 생식독성 시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들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아쉽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반감기가 6시간이든 3시간이든 간에 이게 의약품이라면 당연히 이런 시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융복합 제품의 보조작용으로 들어가는 특히 이제 치주염 예방하는 보조작용으로 들어가는 형태라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저희 가이드라인에서 반영이 되고 논의가 됐으면 아마 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제팀은 식약처의 이 해석을 수용을 해가지고 생식독성 시험을 지금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3분 남았으니까 제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있는 의료기 사업단에서 과제가 465개가 지금까지 발주됐고 이제 오늘 금년 현재는 291개의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융복합 제품 해당되는 것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추정해 보면 20개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융복합 제품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내에서 재료끼리 합해지는 이런 과제를 합하면 한 30-40개 정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부분 아까 이슈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고려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이런 약전이나 공정서에 없는 새로운 물질,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연구자에게 가이드를 줄 수 있을까? 어디까지 시험을 하도록 할 거냐? 예를 들면 의료기기에 있는 모든 생물학적 검사 시험을 다 하고 의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아까 생식독성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된다면 하라고 가이드를 주는 게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하자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약전이나 공정서에 있는 이런 원재료를 떠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서 혁신이 나타날 확률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오늘 내용이 이제 의료제품 안전기술 컨퍼런스고 제조기술 동향 과제이니까 이게 이제 너무 또 식약처의 규제과학 말씀만 드리긴 좀 어렵고요. 실제 R&D도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또 제가 있는 의료기 사업단에서는 R&D를 이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좀 특화된 이런 R&D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다행히 이제 제가 있는 의료기 사업단에서 지금 2기 예타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7개 내역 사업들을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하는데 1-3에 저희가 융복합 의료기기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클 거라고 저희 기대했고 융복합 의료 제품이 아니라 기기라고 쓴 이유는 융복합 의료기기 안에 보시는 것처럼 융복합 의료 제품을 서브 토픽으로 저희가 넣었고요. 옆에 이제 의료기기와 의료기기 간의 융합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내에서 여러 재료가 융합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별도 내내역 사업에 융복합 의료기기라는 걸 넣어서 융복합 의료 제품을 적극적으로 R&D를 좀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수요조사 결과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상하시겠지만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경우를 저희 사업단에서 담당을 할 수 있고
주작용이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으로 갈 경우에는 저희가 담당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쪽도 저희 뭐 식약처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저희 본부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약사업단도 있고 재생의료사업단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에 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런 쪽에서도 R&D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식약처의 해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미리 대응할 수 있겠다는 것이 연구자 입장에서 이제 뭐 시각이지만 뭐 요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첨가제 의약품 부분도 필요하다면 약동화 시험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걸 약으로 보든지 아니면 첨가제로 보든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좀 최대한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원재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전이나 공정세 없는 이런 원재료, 새로운 원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저희가 시험 검사하고 그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좀 가이드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초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의료기기에서 지금 제일 핫한 분야는 사실은 인공지능 쪽이거든요. 인공지능이 2017년도에 식약처에서 빅데이터 및 AI가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2017년도에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 전에 IMDRF의 국제 표준으로 또 저희가 등재도 됐으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하라는 이런 사례를 판단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산업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가이드라인이 27년도에 나온 이후에 18년도부터 작년까지 149개 AI 의료기기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이제 식약처 인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대한민국 의료기 산업을 사실상 끌고 나가고 있는 주된 축 중에 하나가 AI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이슈를 사전에 해석하는 형태뿐만 아니고 이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형태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저희 아주대 촉진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요. 저희 식약처 센터 관련된 협의체나 연구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좀 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